1659년 5월 4일 새벽 창덕궁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41세의 조선 국왕이 침을 맞다가 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4년 전 이 왕의 형도 똑같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모두 30대, 40대의 젊은 나이에 의문스럽게 죽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659년 5월 3일 밤 창덕궁 대전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선 제17대 국왕 효종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41세의 왕은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전하, 침을 놓아드리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이 등 부위에 하나씩 꽂혔습니다. 평소처럼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을 맞은 직후부터 효종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전하, 내관들이 급하게 왕을 불렀습니다. 효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밤새 고통스러워하던 효종은 다음 날인 5월 4일 새벽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침을 맞은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침수를 받다가 죽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대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의정 정태환은 왕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전하. 좌의정 심지원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신하 중 몇몇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14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645년 4월 26일 효종의 형인 소현세자가 죽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러웠습니다. 33세의 건강한 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가 코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자의 동생인 효종도 41세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늙은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의혹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송시열은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종의 스승이었던 그는 왕의 마지막 10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전하는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송시열의 기억 속에서 효종은 늘 괴로워했습니다. 북벌을 외치던 효종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나라를 반드시 쳐야 하오.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그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속죄였을까요? 송시열은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형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받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효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의 두 아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장남 소현세자는 33세에, 차남 효종은 41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일까요? 인조 가문의 저주가 내렸다. 궁궐 안팎에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를 차지한 대가였을까요? 조카인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인조의 핏줄은 이렇게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형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 시작은 어디였는지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6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1637년 2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 수도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인질이라는 이름으로 끌려온 조선의 왕자들이었습니다. 심양관에 갇힌 두 형제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혹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은 조선 왕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패전국의 인질 주제에 차갑고 거친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견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조선이 산다. 세자는 동생 복림대군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총명함과 성실함이 청나라 관리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는 만주어를 배웠습니다.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공부했습니다.
청태종은 소현세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선세자는 현명하구나. 태종의 평가가 달라지자 대우도 나아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오랑캐라 멸시했던 나라였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발전된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40년 소현세자는 예수의 선교사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독일인 선교사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지리학. 세자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지구 위를 보며 세자는 감탄했습니다. 조선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시계의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세자는 서양 서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교리서도 읽었습니다. 이 지식을 조선에 가져가야 한다. 소현세자의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았습니다. 청나라를 무조건 오랑캐라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배워야 했습니다. 세자는 청나라 정벌에도 동원되었습니다. 1642년과 1643년 명나라 원정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세자는 청나라 군대의 강함을 목격했습니다. 조선의 군대로는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한 세자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나 명분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고요. 청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요. 한편 조선의 인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인조는 청나라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인조는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봤습니다. 그 문화와 제도를 배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치욕을 씻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인조는 아들들이 심양에서 보내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의 상황과 청나라의 발전상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청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대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오랑캐에게 물들고 있구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현세자는 38세가 되었고 복림대군은 26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자빈 강씨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석철, 성린, 석견. 심양에서 태어난 왕손들이었습니다. 1644년 중국 대륙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청나라는 명실상부한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청순치제는 소현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를 귀국시키겠소. 조선으로 돌아가시오. 1645년 1월 드디어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많은 짐을 꾸렸습니다. 서양 서적들, 천주교 관련 물품들, 청나라 문물들, 이것들을 조선에 전해야 한다. 세자는 아담샬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이 학문을 펼치겠습니다. 신부는 세자에게 여러 선물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묵주, 성경. 소현세자 일행은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을 밟을 때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9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몰랐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인조가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1623년 3월 13일 밤 한양은 칼과 피로 물들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형 임해군을 죽이고 아우 영창대군을 살해했습니다. 임목대비를 패하고 유폐시켰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과 손을 잡았습니다. 반정군의 명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능양군 이종이 반정군의 추대를 받았습니다.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둘째 아들인 그는 31세였습니다. 소신은 감히 그런 자리에 능양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반정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울 분은 대군뿐입니다. 이렇게 능양군은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조에게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1612년에 태어난 이왕으로 인조 즉위 후 세자로 책봉되어 소현세자라 불렸습니다. 반정 당시 11세였습니다. 차남은 1619년에 태어난 이호로 복림대군에 봉해졌습니다. 반정 당시 4세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조선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인조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두 왕자는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소현세자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신하들은 훗날 성군이 되실 것이라 칭찬했습니다. 복림대군도 형 못지않게 영특했습니다. 두 형제는 우애가 깊었습니다. 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 같은 방법으로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위는 불안한 것이다. 인조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광해군의 잔당이 반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외교 문제, 반정 공신들과의 미묘한 관계, 왕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1625년 소현세자가 13세가 되자 가래를 올렸습니다. 세자비는 강석기의 딸 강씨였습니다. 인조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왕실의 대가 이어질 것이다. 세자는 곧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론하고 정사를 배웠습니다. 복림대군도 형을 따라 글을 읽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27년 1월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조선은 굴욕적인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후금을 형으로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인조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636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오랑캐에게 어찌 신하의 이해를 갖출 수 있단 말인가? 그해 12월 청 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추운 겨울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굶주리고 얼어 죽어갔습니다. 47일간의 항전 끝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 앞에서 머리를 땅에 찢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대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보내시오. 청 태종의 요구였습니다. 인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25세의 소현세자와 18세의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도 함께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인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조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부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것을요. 1645년 1월 28일 소현세자 일행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33세가 된 세자는 9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환영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궁궐에서 나온 관리들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하러 나왔지만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저분이 세자 저 아이신가? 오랑캐 옷을 입고 계시네. 소현세자는 청나라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청나라 방식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9년을 그곳에서 살았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 눈에는 달랐습니다. 세자께서 오랑캐가 되셨구나.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인조는 창덕궁에서 세자를 맞았습니다. 부자가 9년 만에 상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소현세자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청나라 옷차림, 만주어가 섞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래, 무사히 돌아왔구나. 인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9년 만에 만났지만 기쁨보다는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바쳤습니다.
서양 서적, 천주교 관련 물품, 지구의 망원경. 아버지, 이것들은 서양의 학문입니다. 조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자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요사스러운 물건들이냐? 인조는 천주교 십자가를 집어던졌습니다. 세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입 다물거라. 오랑캐 학문에 물들어 돌아왔구나. 인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명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청나라가 천하를 다스립니다. 우리도 현실을 인정하고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인조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무엇이라? 오랑캐와 친하게 지내자고? 인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전도의 치욕을 잊었느냐? 내가 그놈들 앞에서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잊었단 말이냐?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닥치라. 인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대화는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인조와 소현세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세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편을 드는구나. 9년간 오랑캐들과 살더니 정신이 오염되었다. 세자빈 강씨에 대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세자빈이 청나라 장수와 내통했다더라. 세자빈이 요사한 주술을 부린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들이었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현세자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믿지 않았고 신하들은 경계했으며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9년을 기다리며 귀국했지만 고국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세자는 동궁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경연에 나가도 신하들은 냉담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침묵했습니다. 3월 말 소현세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어이가 불렸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월 들어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두통은 극심했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 저하, 세자 저하.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새벽 소현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3개월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궁궐은 비통에 잠겼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통곡했습니다. 저하, 어찌 이리 급히 가십니까? 새 아들 석철, 석린, 석견도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린 석견은 겨우 2살이었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죽음을 전해 듣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인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왕이 너무 침착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처럼 보였습니다. 전하, 세자의 죽음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두통, 고열, 코피, 독살의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조사할 것이 무엇이냐? 병으로 죽은 것이다. 인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장례도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세자의 시신은 빠르게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세자의 정식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현세자의 장남 석철이 왕세손으로 책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석철을 세손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남인 복림대군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겠다. 1645년 5월 인조의 결정이었습니다. 형이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왕위 계승선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복림대군은 난처했습니다. 형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옳은가?
조카들을 제치고 세자가 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이었고 조정의 압력이었습니다. 소신이 감히 복림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세자빈 강씨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마저 왕손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그녀를 향한 모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씨가 세자를 저주했다. 강씨가 요사한 굿을 했다. 강씨가 역모를 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소문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강씨를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1646년 3월 강씨에게 역모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세자를 죽이고 청나라와 내통하려 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편을 사랑했고 자식을 키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646년 4월 강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고 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강씨는 사약을 받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알 것입니다. 역사가 알 것입니다. 사약을 마신 강씨는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석철은 14세, 성리는 11세, 석견은 불과 3세였습니다. 세 왕손은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먼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심양에서 태어나 고국으로 왔지만 고국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의문사하고 어머니는 사약을 받았으며 자신들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세 아들의 운명도 비참했습니다. 1653년 장남 석철이 죽었습니다. 22세였습니다. 병사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1654년 차남 성린이 죽었습니다. 21세였습니다. 역시 병사로 기록되었습니다. 1656년 막내 석견이 죽었습니다. 13세였습니다. 세 형제 모두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소현세자의 혈통은 이렇게 완전히 끊겼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는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독을 탔을까요? 강씨는 정말 역모를 꾀했을까요? 아니면 입을 막기 위해 제거되었을까요? 세 왕손은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의 희생자였을까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강씨의 역모 혐의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 왕손의 죽음도 간단히 언급될 뿐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도 기록이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무언가 숨기고 싶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세자가 된 복림대군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형의 죽음, 형수의 사약, 조카들의 유배와 죽음, 모든 것이 자신이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세자가 되지 않았다면 복림대군은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형님이 살 수 있었을까? 형수님과 조카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57세의 나이였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평생 씻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남 소현세자는 이미 4년 전에 죽었고 그의 손자들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 중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조선 제17대 국왕 효종의 즉위였습니다. 34세의 세왕은 형의 죽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1649년 5월 효종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34세의 나이였습니다. 형 소현세자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즉위식에서 효종은 백관들 앞에 섰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입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형님의 것이었다. 효종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즉위 직후 효종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하겠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군사로 어찌 청나라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효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반드시 북벌을 이루겠다. 청나라를 치고 중원을 되찾겠다. 이것이 효종의 북벌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오랑캐에게 당한 굴욕을 씻고 멸망한 명나라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효종은 형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형이 의문사했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형수는 사약을 받았고 조카들은 유배지에서 죽어갔습니다. 내가 세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거부했다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북벌에 집착했습니다. 청나라를 치는 것이 형에게 바치는 복수이자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효종은 송시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송시열도 북벌론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전하, 오랑캐를 치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도감을 강화하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무기를 제작하고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했지만 효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청나라를 칠 날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신하들 중 많은 이가 반대했습니다. 전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청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명나라도 패배했는데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군비 확충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효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북벌은 자신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밤이면 효종은 혼자 있었습니다. 대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양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형님은 청나라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효종은 형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화합과 실리를 추구했다면 효종은 복수와 명분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형님께 드리는 제 헌신입니다. 효종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659년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41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벌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준비되었지만 청나라는 너무 강대했습니다. 명나라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조선 혼자 청나라를 칠 수는 없었습니다. 효종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10년간 북벌을 외쳤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이 복수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죄도 씻지 못했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과로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정사를 줄이시고 쉬십시오. 하지만 효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형의 얼굴, 조카들의 모습, 자신이 걸어온 길, 모든 것이 괴로웠습니다. 1659년 봄, 효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월 3일 어이가 진언했습니다. 전하, 침을 놓으시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날 밤 침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이의 손에서 침이 효종의 등에 하나씩 꽂혔습니다. 시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을 맞은 직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몸이 이상하다. 효종은 신음했습니다. 밤새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효종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임종을 앞둔 효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형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 북벌을 외쳤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복수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죄도 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효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1659년 5월 4일 새벽 효종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침을 맞은 지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41세의 국왕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전하, 전하, 내관들의 비명이 창덕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왕의 시신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의정 정태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은 살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는 했지만 목숨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침을 맞고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좌의정 심지원이 물었습니다. 어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불러오라. 침을 놓은 어이가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평소처럼 침을 놓았을 뿐입니다. 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침을 어디에 놓았느냐?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느냐? 다른 약은 쓰지 않았느냐? 어이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평소처럼 등 부위에 침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약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을 맞은 직후부터 왕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사고인가? 아니면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왕을 죽인 것은 아닐까? 침에 독을 묻힌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늙은 대신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년 전이 생각나는구나.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현세자 저하께서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59년 5월 4일 효종이 죽었습니다. 침을 맞고 하루 만에 급사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30대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인조 가문의 저주인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사는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이는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소인이 침을 잘못 놓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이에게 곤장 100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의료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을까? 효종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세력이 있었을까?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송시열은 효종의 시신 앞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 북벌을 준비했던 스승이었습니다. 전하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송시열은 통곡했습니다. 형님의 복수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효종의 평생 소원은 청나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원수를 갚고 삼전도의 치욕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준비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효종의 아들 이연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이었습니다. 1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현종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급히 가셨을까? 현종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효종은 여주 영릉에 묻혔습니다. 짧은 재위 10년이었습니다.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형 소현세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의 두 아들이 모두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장남 소현세자는 33세의 의문의 급사, 차남 효종은 41세의 의료사고로 급사. 두 사람 모두 건강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모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효종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현종은 아버지를 잃고 19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조 가문은 3대에 걸쳐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반정의 대가였을까요? 왕위를 빼앗아 차지한 죄의 값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둘러싼 음모와 살육의 결과였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인조의 두 아들은 모두 비극적으로 죽었고 그 가문은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효종이 죽은 후 조선 조정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 조씨가 아들의 상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겉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속으로는 효종의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남인은 주장했습니다.
효종은 차남이므로 1년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효종이 정통 계승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인은 반발했습니다. 효종은 정통 국왕이므로 3년상을 입어야 합니다. 송시열이 앞장서서 효종을 옹호했습니다. 이 논쟁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서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효종은 정말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을까? 소현세자의 죽음에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가들은 소현세자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을 다시 읽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소현세자는 개혁적 인물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조선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천주교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였다면 조선은 더 일찍 근대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소현세자는 33세에 죽었고 그의 개혁 사상은 묻혔습니다. 대신 효종이 왕이 되었고 10년간 북벌론을 외쳤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멸시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군사력도 약했고 경제력도 뒤떨어졌습니다. 만약 소현세자의 노선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실리를 추구하고 개방 정책을 폈다면? 청나라와 협력하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역사가들은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그런 선택은 불가능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화이론적 세계관, 보수적인 유교 사회, 모든 것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위험한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병으로 졸하였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죽음의 원인, 증상의 경과, 치료 과정,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기록이다. 의도적으로 상세히 적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모 혐의로 사약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자를 저주했다는 애매한 죄목뿐이었습니다. 세 왕손의 죽음도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 모두 20대 이전에 죽었습니다.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셋 다 비슷한 나이에 죽은 것은 우연치고는 이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가설이 나옵니다. 소현세자는 제거되었고 그의 가족도 철저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위 계승선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종도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형에 대한 죄책감, 조카들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북벌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청나라를 치는 것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효종은 41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침을 맞다가 급사했습니다. 이것도 의료사고로 결론이 났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효종을 제거하려 했을까? 북벌론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조의 두 아들이 모두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3대에 걸쳐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가족도 파괴합니다. 왕좌는 고독하고 잔인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부자를 갈라놓고 형제를 대립시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손자들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증손자 현종도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아 고생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고통과 비극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가족을 의심하고 피를 흘리면 그 저주가 대를 이어 내려온다고요. 소현세자는 개혁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효종은 복수를 맹세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 다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시대의 한계이자 권력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 명분에 집착하는 정치, 의심으로 가득한 왕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조의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소현세자와 효종, 두 형제의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이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줘! 1506년 여름, 한 여인이 산채로 관 속에 갇혀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딸 화순옹주였습니다. 왕녀의 신분으로 태어나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26살 젊은 여인이 어째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땅에 묻힌 후에도 3일 밤낮 동안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화순옹주는 정말 역적이었을까요? 10년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1506년 음력 8월, 한양 도성 박형장에서 한 여인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딸 화순옹주였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 왕녀의 신분으로 태어나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지금 산채로 관 속에 갇혀 땅에 묻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나무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화순옹주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비명소리가 나무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오. 관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흙을 덮어라. 포졸들이 삽으로 흙을 퍼 올려 관 위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흙이 관을 덮어갔습니다. 아, 숨을 쉴 수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이 완전히 흙에 묻혔습니다. 평평하게 다져진 땅, 그 밑 깊은 곳에 한 여인이 산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경비를 서던 포졸들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흐. 땅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화순옹주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 좀 들어보시오. 무서운 일이구려. 포졸들은 벌벌 떨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땅 밑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손톱으로 관을 긁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누군가 좀 꺼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왕명으로 처형된 역적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역모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살려. 목소리가 전날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들렸습니다. 형장을 지키던 관리가 의금부에 보고했습니다. 화순옹주가 아직 살아서 소리를 내고 있어옵니다. 그대로 두라. 왕명이시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여전히 미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말도 되지 않는 그저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화순옹주는 그렇게 3일 동안 산채로 땅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성종의 딸이자 연산군의 이복누이 한아이의 어머니였던 26살 젊은 여인. 그녀가 왜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과연 그녀는 정말 역모를 꾀한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81년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에게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화순옹주입니다. 숙의 홍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고 옹주는 그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종은 딸을 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복스럽게 생겼구나. 화순옹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5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8살에는 간단한 시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화순옹주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공주는 없었습니다. 성종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비 공예왕 후 한씨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일찍 죽었고, 계비 정현왕 후 윤씨에게서 연산군을 비롯한 여러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후궁들에게서 수많은 왕자와 옹주들이 태어났습니다. 화순옹주는 그중 하나였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490년 화순옹주가 10살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복 오빠인 연산이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연산은 계비 윤씨의 아들로 화순옹주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세자 책봉식이 열리던 날 어린 화순옹주도 참석했습니다. 오라버님 축하드립니다. 고맙구나 화순아. 그때만 해도 연산은 동생들에게 다정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오빠가 훗날 여동생을 산 채로 땅에 묻을 폭군이 될 줄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성종을 닮아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신하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세자께서 훌륭하게 자라고 계십니다. 장차 큰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화순옹주는 평화로운 궁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궁녀들은 옹주를 극진히 모셨고 옹주는 누구에게나 다정했습니다. 1494년 화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신랑감은 송익창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송익창은 좌의정을 지낸 송거의의 손자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성종은 사위를 직접 만나보고 만족해했습니다. 과인의 딸을 잘 부탁하네. 전하, 평생 옹주님을 지키고 모시겠나이다.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순옹주는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송익창도 젊고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부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네. 옹주를 잘 보살피게. 성종의 당부에 송익창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송익창은 아내를 극진히 대했고 화순옹주도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1495년 혼인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종은 외손자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화순이가 이제 어엿한 어미가 되었구나. 감사하옵니다, 아바마마. 화순옹주는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아들은 건강했습니다. 궁궐에서 받은 넉넉한 녹봉으로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494년 말 아버지 성종이 갑자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성종은 38의 젊은 나이였지만 과로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화순옹주는 아버지의 죽음에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21살의 연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연산군은 학문을 좋아했고 신하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화순옹주는 궁 밖에 살며 가끔 대궐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오라버님, 옥체 평안하시옵니까? 그래, 화순이 너도 잘 지내고 있느냐? 오빠와 동생 사이는 여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98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모 윤씨가 폐비가 된 후 사사되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잃었습니다. 질투심이 심했던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힌 사건이 있었고 결국 폐비가 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그저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무오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498년 음력 7월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를 주장했던 신하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이목, 허반 등 조선 최고의 유학자들이 의금부에 잡혀갔습니다. 내가 선왕의 폐비를 찬성했느냐? 그것은 국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으로 살이 터지고 불에 지져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김일소는 고문 끝에 죽었고 이목도 장사를 당했습니다. 화순옹주는 궁궐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오라버님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계시는구나. 옹주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왕께서 요즘 누구도 믿지 못하신답니다. 남편 송익창도 걱정했습니다. 무오사화로 수십 명이 죽었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504년 더 큰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사화였습니다. 이번에는 패비 윤씨를 사사하는 데 관여했던 후궁들과 궁녀들 그리고 왕실 가족들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 누이인 휘숙옹주가 사사되었습니다. 휘숙옹주는 화순옹주와 같은 아버지를 둔 언니였습니다. 휘숙 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하옵니다. 왕명으로 사사되셨습니다. 화순옹주는 경악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언니를 오빠가 죽인 것입니다. 이유는 휘숙옹주의 친어머니가 패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송익창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소.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연산군의 광기 앞에서 무죄와 유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갑자사화로 또다시 수십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한양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정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흥청이라 불리는 기녀들을 궁궐에 수백 명씩 들였고 밤낮으로 주색잡기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 궁궐 연못을 만들고 사냥을 위해 민가를 금표로 정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옵니다. 닥쳐라. 과인에게 간언하는 자는 모두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장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순옹주는 대궐 출입을 삼갔습니다. 오빠를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옹주님, 요즘 왕실 사람들이 궁에 들어가는 것을 꺼린답니다.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1505년 화순옹주는 35살이 되었고 아들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남편,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506년 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신하들뿐 아니라 왕족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정의 개혁파 신하들이 은밀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폐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중종반정으로 이어지는 모의였습니다. 송익창은 이들 개혁파 신하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송익창의 장인 송거의와 가까운 사이였고 성희안과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송익창은 종종 이들과 만나 나라 걱정을 나눴습니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저 한탄만 할 뿐이오. 이들의 모임은 그저 걱정하고 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역모를 꾸민다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나누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송익창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마 송익창이 박원종, 성희안과 자주 만난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보라. 송익창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1506년 음력 6월 연산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익창을 잡아들여라. 그날 밤 포졸들이 송익창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화순옹주와 송익창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송익창이 일어섰습니다. 포졸들이 방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부마 송익창, 역모죄로 체포한다. 역모라니 무슨 소리요? 화순옹주가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찌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사람을 잡아가려 하시오. 나는 성종대왕의 딸 화순옹주요. 하지만 포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명이시다. 비키시오. 안됩니다. 우리 서방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오. 포졸들이 화순옹주를 밀쳐냈습니다. 옹주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옹주님, 송익창이 달려가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으시오. 내 아내가. 닥치고 따라오시오. 송익창은 질질 끌려갔습니다. 화순옹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이 10살 아들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로 가세요? 화순옹주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익창은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방, 쥐들이 돌아다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박원종, 성희안과 영모를 꾸몄다는 것을 자백하라. 아닙니다. 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리들이 송익창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매를 쳐라.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으악, 자백하라. 네가 박원종과 모의했다는 것을. 저는 그저 나라 걱정을. 으윽. 또다시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 송익창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백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끼워 조이는 줄이, 정강이를 두들겨 부수는 앞슬,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낙형. 송익창은 사람의 형상을 잃어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자백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모를 꾸민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자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신문관이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아내 화순옹주도 공범이라는 밀고가 들어왔다. 뭐라고?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옹주도 잡아들일 것이다. 송익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백하라. 네가 자백하면 옹주는 살려주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익창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영모를 꾸몄습니다. 신문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꾸몄느냐? 박원종, 성희안, 그들과 함께.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백서에 서명하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송익창은 영모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익창이 자백한 지 사흘 후 화순옹주의 집에 다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화순옹주, 영모죄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부마가 이미 옹주도 공범이라고 자백했소. 화순옹주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했다니.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그럴 리가. 말을 듣지 않겠다면 강제로 끌고 가겠소. 이 10살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얘야. 화순옹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왕녀의 몸으로 의금부 감옥에 갇히는 것,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옹주, 부마가 영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마가 박원종, 성희안과 모의하는 것을 보지 못했소? 서방님은 그분들과 친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영모 같은 건 거짓말 마시오. 부마가 이미 옹주도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소. 화순옹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거짓을 말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남편도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왕녀의 몸이기에 곤장이나 주리 같은 고문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물도 하루에 한 모금만 주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자백하시오. 저는 자백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서 나갈 수 없으오. 사흘째, 나흘째, 화순옹주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얼굴은 해쓱해졌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얼굴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송익창의 능지처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옹주, 부마가 오늘 처형되었소. 뭐라고요?
영모의 주범으로 능지처참당했소. 화순옹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능지처참으로. 서방님, 서방님.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화순옹주에게 다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옹주 차례요. 옹주도 영모의 공범이니 사형을 면할 수 없으모.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왕께서 이미 결정하셨소. 음력 8월 초 화순옹주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왕족이 사사될 때는 사약을 내립니다. 그것이 왕실의 예우입니다. 하지만 화순옹주에게는 사약이 아닌 다른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생매장하라.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신하들도 경악했습니다. 전하, 생매장은 너무 잔혹한 형벌이옵니다. 옹주는 전하의 누이시옵니다. 차라리 사약을. 닥쳐라. 영모를 꾸민 역적에게 무슨 예우를 갖추란 말이냐. 당장 생매장하라. 생매장. 산채로 관에 넣어 땅에 묻는 것. 조선 왕조 역사상 왕족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1506년 음력 8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순옹주는 의금부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10여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양 도성 박 형장까지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26해 동안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따뜻한 미소, 남편 송익창과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을 처음 안았던 날. 내 아들, 우리 아들.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그 옆에 나무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순옹주는 그 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안에 산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포졸들이 그녀를 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왕명이시다. 관 속에 들어가시오. 안 됩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억지로 관 속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화순옹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싫습니다. 제발.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장정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좁은 관 안, 움직일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제발. 관 뚜껑이 그녀 위로 내려왔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으악. 뚜껑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어둠.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화순옹주는 관 뚜껑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관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구덩이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제발. 관이 구덩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흙을 덮어라. 첫 번째 삽의 흙이 관 위에 떨어졌습니다. 쿵. 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흙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악. 화순옹주는 관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손으로 관 뚜껑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벗겨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숨을 쉴 수가. 흙이 관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흙을 다졌습니다. 평평한 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 깊은 곳에 한 여인이 산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형장을 지키던 포졸들은 섬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 좀 들어보시오. 땅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소. 포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떨었습니다. 옹주께서 아직 살아계신게요? 왕명이니 어찌할 수 없소. 그냥 모른 척합시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렸습니다. 관 속에서 화순옹주는 숨을 쉬려 했었습니다. 공기가 없었습니다.
좁은 관 안의 공기는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살려. 달라. 손으로 관 뚜껑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모두 벗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관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흙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땅 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으. 목소리가 전날보다 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형장을 관리하던 관리가 의금부에 보고했습니다. 화순옹주가 아직 살아서 소리를 내고 있어옵니다. 그대로 두라. 왕명이시다. 둘째 날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되지 않는 신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화순옹주는 이미 정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굶주림, 갈증, 질식,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미약한 신음만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화순옹주는 그렇게 3일 동안 산채로 땅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26살 성종의 딸 하나이의 어머니.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족이 생매장당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516년 중종 11년의 일입니다. 화순옹주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화순옹주가 죽은 지 불과 한 달 뒤인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에 유배되어 2달 만에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누이까지 산채로 묻었던 폭군의 최후였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새 임금은 연산군 시대의 억울한 죽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516년 중종은 아버지 성종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다가 화순옹주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라. 승지가 명을 받들어 옛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송익창의 신문 기록, 화순옹주의 국문 기록, 당시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하, 송익창의 영모는 거짓 자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자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모를 꾸민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과의 만남도 그저 친분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순옹주는 더더욱 무고합니다. 옹주는 남편의 일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결백하옵니다. 중종은 경악했습니다. 이복누이인 화순옹주가 완전히 무고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어찌 이런 일이. 중종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화순옹주의 명예를 회복하라. 그리고 제대로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화순옹주의 아들은 그때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역적으로 처형된 후 1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 때문에 벼슬도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유해를 옮겨 장사를 지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한 산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묘를 파는 과정에서 가슴 아픈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관 안쪽 곳곳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무가 파이고 찢어진 흔적들. 화순옹주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는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손톱이 모두 벗겨지고 손가락 뼈가 부러진 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들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10년이나 걸려서야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새로운 묘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사였습니다. 비석도 세우고 상석도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성종대왕의 딸 화순옹주지묘, 역적이 아니라 성종의 딸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들은 해마다 어머니 묘에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소서. 억울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함이 풀린 것일까요?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이미 겪은 고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땅 속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통.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누이까지 생매장했지만 결국 폐위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겪은 고통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화순옹주는 과연 정말 무죄였을까요? 남편 송익창은 정말 영모와 전혀 무관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박원종 일파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종 반정은 실제로 한 달 뒤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산채로 땅에 묻는 생매장이 정당한 형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화순옹주는 왕녀의 신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족이 생매장당한 사례는 화순옹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왜 누이에게 그런 끔찍한 형벌을 내렸을까요? 사약으로 죽이면 될 일을 왜 굳이 생매장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연산군은 모든 것에 대한 분노를 누이에게 쏟아부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 자신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모든 분노가 화순옹주에게 향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의 기록들은 모두 연산군을 폭군으로 화순옹주를 무고한 희생자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여인이 26의 나이에 끔찍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순옹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의 무서움과 역사의 아픔을 느끼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